안녕하십니까.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파운드리와 팹리스의 기본적인 관계를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지금 CPU 부분에서는 그 X86 계열에서 인텔과 AMD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.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인텔이 삼성과 TSMC가 최고인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메모리 시장에서는 종합반도체 그 IDM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. 이런 경쟁 구도를 볼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보면서 봐야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. 가령 인텔과 AMD 간 경쟁에서 투자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차이가 나는지, 그리고 칩 가격을 결정할 때도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, 왜 자체 팹을 갖고 있는 메모리 업체는 다른 회사의 칩을 만들 수 없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흔히 그 뉴스로 접하는 사건의 배경과 이면을 더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.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. 사실 그 CPU를 만드는 인텔처럼 설계와 파운드리를 모두 하게 될 경우에는 장단점이 확연합니다. 이 스스로 설계와 제작을 내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제조 기술을 설계에 맞추게 됩니다. 이 설계 파트가 주도권을 더 갖는다는 뜻입니다. 이는 그 칩의 성능 개선에 그 최적의 조건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설계만 하는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설계를 할 때도 제조 파트인 파운드리를 의식하기 때문에 설계 유연성이 떨어지기 쉽습니다. 물론 그 애플 같은 최고 수준의 팹리스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뛰어난 자체 공정 엔지니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피해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. 애플 같은 경우는 제조 파트인 TSMC와 자체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칩 설계 당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팹리스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팹리스 같은 경우는 설계 유연성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공정 개발 로드맵에 자신의 칩 그 설계 로드맵도 맞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파운드리에 철저히 종속되기 쉽다는 뜻입니다. 특히 그 최근 나타났던 칩 부족 사태에서 보듯이 팹리스들은 그런 사태의 속수무책이었는데요. 이 팹리스들은 자체 팹이 없기 때문에 칩 수급 상황에 그 탄력적 대응이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인텔 같은 경우는 자체 팹을 갖고 있어서 칩 품귀 현상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. 이 경쟁사인 AMD,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TSMC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서 더 칩을 찍어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인텔은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소재 같은 것만 제대로 조달이 된다면 칩을 원하는 수준에서 자신의 팹에서 찍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 당연히 시장 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데도 이런 점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가격 통제권도 이 팹리스보다는 IDM이 더 갖고 있겠죠. 이 팹리스 입장에서는 파운드리가 제작 단가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뾰족 수가 없습니다. 특히 TSMC처럼 시장을 가점한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더 그럴 것입니다. 하지만 인텔은 설계와 제작을 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칩의 판매 가격 조정에도 손을 댈 부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, 그래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렇다고 인텔의 단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. 단점도 확연한데요. 우리가 그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, 인텔이 제조 리더십을 TSMC 삼성에 내준 것을 보고 인텔이 R&D에 등한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. 한편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인텔의 내부를 깊숙이 보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. 가령 인텔이 10나노 이하 그 미세 공정에 오랫동안 실패한 데는 R&D의 소홀한 결과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. 맞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. 하지만 그렇다고 R&D에 들어간 비용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이 TSMC의 7나노 공정을 잘 활용해서 CPU 기술 리더십까지 빼앗아 왔다는 AMD의 경우는 당시 2019년 당시에 연간 R&D 비용이 15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. 하지만 미세 공정에서 죽을 썼다는 인텔의 R&D 비용은 10배 가까운 13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. AMD는 2조가 채 안 되고 인텔은 15조가 넘는 돈을 썼다는 뜻입니다. 미세 공정에 실패한
인텔이 R&D에 저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본전도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. 여기에 바로 설계와 제작을 다 하는 종합 반도체의 그늘이 있습니다. 인텔 입장에서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후에도 초미세 공정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자체 제조도 어렵고, 그렇다고 자신의 팹을 활용해서 다른 회사의 칩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 버렸다는 뜻입니다. 파운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그간 썼던 R&D 비용은 그 암묵지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 내공으로 쌓이긴 하겠지만 냉정히 볼 때 허공에 날렸다고 볼 수 있는 돈입니다. 이 차세대 공정 개발에 실패해서 기존 공정에서 만드는 칩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, 이는 또 기존 공정 노드의 가동률 하락으로 연결됩니다. 공장도 못 돌린다는 뜻입니다. 시장에서 제품이 외면받기 때문에 그렇죠. 역으로 보면 팹리스로서는 몸집을 가볍게 하면서 적은 돈으로 설계 기술 확보에만 주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뜻입니다. 다만 팹리스가 의존하고 있는 파운드리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결정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라는 한계는 팹리스로서는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. 사실 그 인텔이 과거 자신이 실패했던 파운드리 시장의 재진출을 선언한 배경에는 이런 고민이 녹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. 설계와 제조를 다 하다 보니 CPU 경쟁사보다 몇 배나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선행 기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경우에 그 여파, 그 부작용이 너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IDM의 한계가 그만큼 크고 조금이라도 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자신의 팹으로 다른 회사의 칩을 만들겠다는 그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을 한 것입니다. 때마침 미국 정부도 자체 파운드리 확보에 혈안이 돼서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기업들에게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. 앞으로 또 칩의 수요도 엄청나게 커지는 만큼 이것도 낙수 효과도 누리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죠. 이런 사항들이 인텔의 파운드리 재진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합니다. 그럼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CPU와 같은 비메모리가 아닌 메모리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에는 설계와 제조를 따로 하는 플레이어가 없습니다. 메모리의 플레이어는 모두 종합반도체 IDM이란 뜻입니다.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표준칩이고 칩의 설계와 제작 난이도는 조금 더 낮습니다. 자신의 칩을 설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비메모리 시장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.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칩을 설계하는데 열중하는 팹리스가 따로 있고, 또 그 다품종 소량 생산에 최적화된 제작 파트인 파운드리가 또 따로 존재하는 것이죠.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비메모리와 별개로 고유의 제조 공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TSMC와 같은 파운드리가 메모리 시장에 뛰어들 수도 없습니다. 더구나 그 메모리 업체들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 베이스인 메모리를 최적의 생산비만 들여서 찍어낼 수 있도록 팹을 최적화한 상태입니다. 이 때문에 표준화된 칩인 메모리 시장에서는 다른 팹리스도 뛰어들 수 없고, 또 다른 파운드리도 메모리 시장에는 끼어들 수 없습니다. 메모리 시장은 철저히 IDM 간의 경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이런 역학 구조를 알면 이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